안녕하세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 이야기와 다른 인물과 엮인 사연을 적어 보내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억울함과 복수,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 결말까지 곁들여 있으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아빠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순하고 착한 성격이라 어릴 적부터 제가 대장놀이를 하면서 지냈죠. 특히 오빠는 저를 심아리만큼 예뻐해 줬어요. 학교 등하교를 할 때 업어주는 일은 다반사였고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오빠의 손을 잡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택시 일을 하던 아빠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희 가정에 웃음이 증발하고 어두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엄마의 수입이 한계가 있었으니 삼남매를 키우는 건 보통 버거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창 잘 먹을 나이에다 돈 들어갈 일이 많았으니 엄마가 고생을 심하게 하셨죠. 오빠는 중학교 때는 알바를 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에는 아예 진학하지 않았어요. 가장 노릇을 하겠다고 다짐하였는지 그때부터 공사장 인부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는 오빠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일을 다닌다는 것에 처음엔 화를 심하게 내셨는데 오빠가 벌어오는 돈을 보시고는 묵묵히 오빠에게 의지하셨습니다. 엄마는 자주 집 밖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때마다 오빠가 엄마를 위로하고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오빠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을 했는데 조금 멀리 있는 도시로 나가게 되었어요. 장기간 공사가 잡힌 곳에서 지내야 해서 저희 식구들과 떨어져 지냈죠. 저도 알바를 하며 조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돈이나 벌까 했지만 엄마와 오빠가 심하게 말려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를 예뻐하던 오빠는 학교를 그만두면 자기 얼굴을 못 볼 거라고 겁을 줬답니다. 혜연이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학교를 관둔다고? 너처럼 똑똑한 녀석이 왜 학교를 그만두냐? 오빠는 머리도 나쁘고 학교 다녀봐야 별 소용 없으니까 관둔 거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알바도 그만둬. 학교 그만두는 건 번복할게. 그래도 알바는 계속 할게.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혜준이도 알바 시작했다고. 너희 둘 다 알바 때려치워. 오빠가 학비고 뭐고 다 책임질 거야. 엄마랑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괜히 시간이랑 몸 버려가면서 알바하지 마. 네 오빠 말이 맞다. 엄마 입장에서는 네 오빠가 고생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너희 둘까지 그러면 엄마는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아. 학교 때려치운다는 소리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고 알바를 해서 월급 가져다 주는 것도 반갑지 않으니까 혜은이 혜준이는 공부만 해. 너희 둘은 똑똑하니까 대학도 가고 크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엄마와 오빠가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알바를 그만두었고 학업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았어요. 저는 엄마 오빠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바를 계속하면서 공부했다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생도 2년 뒤 저와 같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런데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 알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책값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 오빠와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저녁마다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답니다. 어찌저찌 대학을 졸업했고 1년 동안 독서실을 다니며 알바를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토익과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동생 역시 제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었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온 식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대저택을 마련해서 삼남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꿈을 가졌답니다.
물론 이루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 믿으며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깨지고 말았어요. 대저택에 함께 살기로 했던 엄마가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뉴스에 날 만큼 큰 사고였는데 버스 기사님과 승객 모두가 숨져서 많은 사람이 추모하고 슬퍼했었죠. 이젠 하늘 아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 매우 슬프고 아팠습니다. 오빠, 혜준아, 우리 이제 고아네? 우린 어른이잖아. 고아가 아니지. 그럼 어른 고아인가? 아무튼 부모님이 다 떠나셨으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나도 그래, 누나. 그래도 우리 삼남매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기운 내서 잘 살아보자고. 혜준이, 너는 말하는 거 보면 나보다 오빠인 것 같다니까. 그래, 힘내서 잘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 셋 중에 누가 먼저 결혼을 할까?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두 사람은 어때? 나도 싱글이야. 회사라 자취방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여자 구경할 틈이 없네. 나는 만나는 사람이 있어. 공사장 앞에 한바식당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얼마 전부터 사귀게 됐어. 뭐? 오빠가? 얌전한 고양인 줄 알았더니 완전 선수였네?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계속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길래 그 마음이 고맙고 미안해서 받아준 거야. 아무튼 지금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결혼할 거야? 아니, 당장은 힘들지. 지금 하는 일이 안정적이지도 않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서 말이야. 그 돈이 다 나랑 혜준이한테 들어갔지? 오빠 미안해. 그동안 오빠 덕분에 편히 살았어. 오빠니까, 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없다. 지난번처럼 괜히 힘들게 번 돈을 가져와서 용돈이니 뭐니 하면서 내밀지 마. 오빠는 그걸 바래서 헌신한 게 아니야. 니들이 바르게 자란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오빠, 등 뒤에 날개 어디 있어? 어디에 숨긴 거야? 오빠, 우리 오빠가 아니라 천사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맞지? 그러게 말이야. 형은 천사가 분명하다니까. 그리고 누나랑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어. 형 결혼할 때 1억씩 줘서 좋은 집을 해주기로 입을 맞췄다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되면 바로 이야기해줘. 니들이 피땀 흘린 돈을 내 신혼집 차리는 데 쓰라고? 그건 아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돈 모을 생각이나 해라. 저희 삼남매는 엄마가 돌아가셨어도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응원하고 위로해주며 아주 다정한 남매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빠가 결혼하게 되었다며 저와 동생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오빠, 새언니 될 분이 미인이네? 그때 말했던 한바식당 아가씨? 맞아. 예쁘지? 그래, 예뻐. 그런데 갑자기 결혼 발표하는 이유가 뭐야? 오빠 결혼은 조금 늦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자 새언니가 대신 대답하더군요. 아가씨, 제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우리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바람에. 네? 혜석이 오빠가 과속을? 오빠 그런 사람이었어? 야나, 오빠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순딩인 줄 알았더니 완전 반란 까진 남자였구만. 그런데 오빠, 아주 잘했어. 새 식구가 생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 그럼 결혼식은 나랑 혜준이가 챙겨줄게. 돈 들어갈 때 많을 테니까 우리 도움 받아. 새언니, 언니도 동의하죠? 네. 저야 가진 게 없는 여자라서 도와주신다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야죠. 아가씨, 도련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조카애를 가져주셨으니 되레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우리한테 새 식구가 생기는 게 참 큰 의미거든요. 고마워요, 새언니. 아가씨, 도련님,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운데 도움까지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주시는 애정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연이는 오빠처럼 성격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오빠에게 아주 딱 맞는 여자가 아내가 된다고 하니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저와 동생은 오빠에게 그동안 받은 걸 돌려주려고 1억씩 모아 2억을 건네줬어요. 당연히 오빠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강제로 주다시피 해서 겨우 건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꽤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서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공사장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 자주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 며칠씩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언니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되어 신혼집에 찾아갔더니 집안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친정에 와 있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려고 하자 새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올라가서 자고 가. 남편 없어서 괜찮아. 그럴까? 오랜만에 같이 잘 거나?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새언니, 친정이라더니 지하주차장에 있었네요? 그리고 이 남자랑 같이 집으로 올라가신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가씨, 그게... 그러니까 방금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사촌 오빠예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어요. 이모 부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친정엄마가 오빠를 키웠거든요. 저는 오해한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제가 신혼집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으면 됐는데 친정이라고 둘러대서 오해할 만하죠. 아가씨 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그렇겠죠. 사촌 오빠라고 하시니 바람 피울 리가 없죠. 그리고 언니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가씨 같이 올라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오늘은 손님이 있는 것 같으니 그만 가볼게요. 다음에 연락해요, 언니.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새언니를 한번 의심하고 나서 다음에 얼굴 볼 때 무척이나 민망했답니다. 오빠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껄껄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혜은이 네가 오해할 만했네. 내가 와이프 사촌 오빠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네. 그 친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내 집에서 자랐어. 그래서 네 새언니한테는 친오빠 같은 사람이야. 그렇구나. 난 그때 일하러 내려간 오빠 몰래 언니가 바람 피우는 줄 알고 엄청 놀랬다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아는데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다음부턴 그런 오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혜은이, 혜준이 니들은 언제 짝을 만나서 결혼할 거냐? 이제 곧 너희도 30이잖아. 요즘 30은 애기로 취급해. 따지고 보면 오빠도 일찍 결혼한 거라니까. 얘들아, 이 좋은 결혼을 왜 늦게 하려고 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얼른 짝을 찾아봐. 오빠는 새언니와 결혼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와 동생에게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종종 했답니다. 몇 달 뒤, 새언니가 조카애를 출산하게 되면서 오빠는 더더욱 좋아서 얼굴에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습니다. 나랑 똑같은 아들이야, 그치? 혜은아 봐봐, 나랑 붕어빵이지. 그렇게 좋아? 이거 안 되겠네. 나도 빨리 시집을 가서 애를 낳든 해야겠네. 오빠처럼 입이 귀에 걸리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형이 결혼하고 우상으로 바뀌었다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형을 보니까 결혼이 하고 싶어진단 말이지. 그래, 형을 봐서 빨리 짝 찾아라. 내 아들을 봐. 너희 조카를 보라고. 얼마나 사랑스럽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란 말이야. 너희도 어서 결혼해. 오빠가 행복에 겨워 잘 사는 걸 보며 저와 동생은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서
늦지막이 40대나 되어서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오빠와 새언니를 보며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서 좋은 남자가 보이자마자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제가 시집을 갔고 남동생도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갔습니다. 저희 둘 다 비슷한 회사원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한편 오빠는 저희에게 받았던 돈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저희가 한사코 거절했음에도 오빠 노릇을 해주고 싶다며 통장을 건네서 하는 수 없이 받았답니다. 결국 오빠에게 해준 게 하나 없는 동생으로 남게 되었죠. 세월은 흘러갔는데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일부러 가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남동생도 벌써 딸을 낳고 잘 키우고 있는데 저만 자식을 갖지 못해 가슴이 매우 답답했어요. 여보, 우리 검사라도 받아볼까? 아이가 너무 안 생기니까 걱정이네. 여보, 우리 아직 30대야. 앞으로 몇 년은 더 둘이서만 살자. 아니, 그래도 검사 받는 건 좋잖아. 나중에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아이가 생기면 낳고, 아니면 안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보 너무 아이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야? 당신 형님 식구들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이 배가 되는 건 아니야. 애가 생기면 부부 사이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그런데 모든 대화가 자식에 대한 주제이고 서로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우리 오빠는 아니야. 새언니랑 사이가 엄청 좋고 조카 보는 오빠 눈을 보면 꿀이 떨어질 것 같다니까? 아무튼 검사나 받으러 가보자. 이번 주 하루 무조건 시간 빼. 아휴, 알았어요. 마눌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틀 뒤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남편은 건강했으나 제가 아이를 낳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자연 임신은 기대하기 힘들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이에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크게 낙심하며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어요. 여보, 그러게 검사 받지 말자니까. 당신 속상하지? 나 때문이었어. 우리한테 애가 생기지 않는 게 모두 내 탓이었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 탓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거니까 심각하게 판단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인공수정이든 시험관 아이든 시도하면 되잖아. 사실 나는 애가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 100년, 1000년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당신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어? 별것도 아닌 거로 실망은 무슨. 여보, 우리 진짜 아이가 가지고 싶으면 그때 이야기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고 몸 건강 잘 챙기도록 하자. 그래, 고마워. 지금은 인공수정이든 뭐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나중에 진짜 간절할 때 가지도록 하자. 저는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한동안 아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몸에 문제가 있고 과학의 힘으로 임신 시도를 한다고 한들 아이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3년이 더 흘렀고 30대 끝자락이 되자 아이가 가지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했더니 그이는 고민을 더 해보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꼭 아이를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었으니까요. 한편 3남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오빠의 아들과 남동생의 딸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부러운 눈빛을 발견한 새언니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더군요. 아가씨, 병원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인공수정 해보려고요. 상담받고 날짜를 받아둔 상태예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누나, 기회는 여러 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누난 아직 젊잖아. 다들 고마워요. 내가 조카 애들 보는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잘 아는 거지? 아가씨가 애들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애랑 서방님 애를 엄청 아끼고 잘해주잖아요. 아가씨 힘내요. 다 잘 풀릴 때니까 기운 내라고요.
네, 언니. 힘내서 아이를 꼭 가져보도록 할게요. 병원에 몇 차례 시도하러 다녀왔는데 늘 실패였습니다. 인공수정 말고 시험관으로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역시나 실패였어요. 제가 그동안 제 몸을 너무 아끼지 않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자책도 많이 하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연이은 임신 실패로 낙심하던 중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빠가 공사 현장에서 철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어서 오빠의 얼굴을 봤는데 편하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오빠, 안 돼. 이렇게 가면 어떡하라고. 그동안 고생만 하고 이렇게 먼저 떠나는 법이 어디 있어. 형, 가지 마. 우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형수랑 형 아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저와 남동생은 영안실에서 오열하며 싸늘한 오빠가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어서 한참 동안 뺨을 꼬집고 때려보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건 현실이었어요.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새언니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새언니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새언니 괜찮아요? 오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랬죠. 언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저도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슬프다고요. 그런데 아들 앞에서 울어야 하겠어요? 아가씨는 오빠를 잃었지만 나는 남편을 잃었다고요. 우리 가정에 가장을 잃었단 말입니다. 조카 앞에서 우는 게 어때서요? 사람이 슬프면 우는 것도 배워야죠. 초등학교 들어간 조카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누나 그만해. 형수님도 지금 많이 힘드실 거야. 이거 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오빠만 개고생한 것 같아. 새언니는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우리 오빠만 불쌍하다고. 아가씨 말 조심해요. 누나 그만하고 나가자. 지금은 따로 있는 게 좋겠어. 저는 새언니의 침착하고 안정적인 표정과 태도에 불만이 커져서 화를 연신 내다가 동생 손에 이끌려 오빠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새언니 모자와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괜히 새언니 얼굴을 보면 열불이 터져서 연락을 한동안 하지 않았죠. 동생도 새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려 나가봤더니 8살 조카애가 덩그러니 혼자 아파트 복도에 있더군요. 현승아, 혼자 왔어? 엄마는? 나 혼자 왔어. 고모, 엄마가 1층까지 바래다 주고 갔어. 뭐? 널 혼자 두고 가버렸다고? 왜? 이제 고모랑 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가 널 여기서 살라고 했다고? 일단 들어와, 현승아. 조카애를 집안에 들이고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피하더군요. 연신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새언니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가씨, 아이 키우고 싶어 하셨죠? 그럼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세요. 저 혼자 아들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 떠나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테니 저 찾지 마세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전화 받아요. 문자로 이딴 개소리 통보하지 말고 전화 받으라고요. 하지만 새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카애를 저에게 버리고 떠난 것이었죠. 기가 막힌 상황에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조카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꾹 참았습니다. 그날은 조카를 씻기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고 재웠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다시 걸어봤더니 새언니는 아예 핸드폰을 해지했더군요. 남편은 제가 어리둥절하고 있자 조카애를 학교에 바래다 주더군요. 그리곤 출근했다가 오후 3시에 이른 퇴근을 해서 조카를 돌봤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이는 매우 능수능란하게 육아를 하더라고요. 현승아, 오늘은 고모부랑 퀴즈 카페 갈까? 네, 좋아요. 가요, 퀴즈 카페. 그래, 그럼 고모는 혼자 쉬라고 하고 우리끼리 다녀오자. 네, 고모는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야. 고모는 현승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이는 애써 저를 포장하며 조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녁에 정신을 가다듬고 현승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제가 조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란 걸 알리고 싶었어요. 현승아,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응, 재밌었어. 그런데 고모, 나 여기서 나가야 해? 엄마가 여기 아니면 살 곳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보육원에 보내려는 거야? 뭐?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다시 현승이 데리러 오실 거야. 그때까지 고모 집에서 지내는 거고. 엄마가 날 키우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 고모, 내가 전해줘야 하는 게 있었는데 깜빡했어. 나한테 줄 게 있다고? 그게 뭔데? 이윽고 조카가 고사리 손으로 책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아빠가 이거 고모 주랬어요. 나중에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고모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아빠가? 그래, 뭔지 고모가 볼게. 현승이는 그만 자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조카가 잠자는 걸 지켜보고 잠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승이가 준 봉투에 손을 넣어 종이를 빼들었습니다. 거기엔 편지 한 장과 어떤 출력물이 있었어요. 먼저 출력물을 봤는데 유전자 검사지였어요. 오빠와 현승이가 친자 불일치로 나온 결과지였죠. 저는 입을 틀어막고 경악한 채 바로 편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내 동생 혜은이에게. 혜은아, 오빠가 널 참 많이 예뻐했는데 기억나니? 우리 어릴 때 맨날 붙어 다녔잖아. 막내놈이 우리 둘 사이를 부러워했던 거 기억해? 내 눈에는 아직도 혜은이 네가 어린애로 보인다. 언제 다 커서 시집까지 갔니? 오빠가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 일도 없으면 이 편지를 너에게 전해줄 일이 없겠지. 만약 나한테 사고가 있거나 사정이 있어서 아들을 돌보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몇 자 적어볼게. 일단 유전자 검사지를 보았듯이 현승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사실 나도 작년에 알았어. 나랑 같은 건 혈액형뿐이고 다른 점은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아서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했었어. 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충격을 받고 쓰러졌었다. 너도 나만큼 놀랐겠지? 혜연아, 나랑 유전자가 다른 현승이는 내 아들이 맞아. 8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희연이 너 역시 영원히 고모로 남아주길 바래. 그런데 말이야, 네 새언니가 문제야. 사실 바람 피운 걸 몰랐었는데 친자 검사를 하고 나서 의심이 들어 흥신소 사람을 붙여봤어. 내가 지방에 공사하러 가는 동안 뭘 하는지 감시했지. 그런데 그 함께 자랐다던 사촌 오빠 말이야. 알고 보니 사촌이 아니라 애인 사이였더라. 또 친정 부모님도 가짜였고 말이야. 그 남자를 지금도 만나는 것 같더라. 아내에게 말을 하고 따져야 하는데 아들 앞에서 도저히 그 말을 못 하겠더라. 난 그동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 아무튼 혜연아, 내가 없을 때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야. 그래서 혜연이 네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해. 염치 없는 부탁을 해서 미안하구나. 물론 나는 이 편지가 전해질 일이 없길 바란다. 그럼 여기서 줄일게. 사랑하는 오빠가. 저는 편지를 읽고 안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우리 오빠가 뭔데 그래? 이리 줘봐. 내가 볼게. 저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천천히 편지와 검사지를 읽었습니다. 그이는 바닥이 꺼질 듯한 큰 한숨을 내쉬더군요. 여보, 다 울었어? 미안.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당연히 그랬겠지. 현승이 엄마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 여자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여자네. 자식을 버리질 않나. 이런 무시무시한 비밀을 가지고 있질 않나.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내가 사람 시켜서 찾아볼게. 이 여자 찾아서 쌍욕을 하든 때리든 뭐라도 해보자고. 그리고 나서 현승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지. 오빠의 핏줄도 아닌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해? 여보, 편지 속 내용을 봐. 형님은 현승이가 분명히 자기 자식이라고 했어. 얼마나 걱정이 심했으면 당신에게 이런 걸 남겼겠어? 아니, 난 그렇게 못해. 이 여자 찾아서 현승이 데려가라고 해야겠어. 그게 아니면 보육원에 버리든지. 여보, 아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육원에 버려. 지금 당신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수면 유도제 먹고 푹 자. 오래 잠자고 나면 머릿속이 청소가 될 거야. 제가 미쳐서 날뛰기 전에 남편이 준 수면 유도제 2알을 먹었더니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방에서 나온 조카애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고모, 오늘 나 뭐 입고 가? 옷 좀 골라줘. 고모 왜 대답을 안 해? 현승아, 오른쪽 손에 든 옷이 좋겠다. 고모는 지금 머리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 중이야. 아닌 것 같은데요. 고모는 나한테 화가 난 것 같다고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괜한 오해하지 마. 얼른 옷 갈아입자. 현승아, 오늘도 고모부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그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해맑게 웃는 조카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밥까지 먹이고 학교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여보,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현승이 엄마 위치 파악되면 바로 알려줄게. 그때 처남이랑 같이 찾아가 보자. 알겠지?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벌써 이 집을 뒤집어 놓고 난리를 쳤을 거야.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런데 심각한 상황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야, 여보. 모든 게 잘 풀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제 집에 오빠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속으로 남편에게 욕을 하며 곧 새언니를 잡아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잡아서 제대로 복수해주고 조카도 보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편지 속 오빠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기로 했죠. 그렇게 사흘 뒤 남편이 새언니 위치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흔신 소장이 찾아낸 곳에 저와 남편, 동생까지 함께 떠났습니다. 누나, 방금 한 말 진짜야? 현승이가 형 친자가 아니라고? 거기 봉투 열어봐봐. 내가 기가 막혀서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다. 동생은 한참 동안 편지를 읽었고 유전자 검사지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형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평생 희생만 하다가 떠난 거잖아. 누나랑 나, 그리고 형수랑 조카까지. 불쌍한 우리 형 어떡하냐? 혜준아, 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혼쭐을 내줘야지. 그리고 현승이도 그 여자한테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여자가 우리 오빠 보험금이랑 재산 다 가져갔잖아. 돈만 들고 도망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그 여자 아들을 대신 봐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무조건 여자한테 보내. 안 그러면 신고해버리자. 저와 동생은 생각이 같았는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런 여자한테 맡겼다간 조카애가 어떻게 망가질 줄 아느냐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부처와 결혼했나 봅니다. 하여튼 저희는 곧 새언니가 있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한 상가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업 중이 아니었는지 일하는 사람 몇 명이 담배를 물고 화투를 치고 있더군요. 누구세요? 영업하려면 아직 더 있어야 하니까 나중에 오세요. 사람 찾으러 왔어요. 여기 박술녀라고 있죠. 술녀? 술녀는 왜? 가족이에요. 만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가족이 꼬이면 늘 골치가 아프던데. 야, 누가 방에 들어가서 술녀 좀 데리고 와라. 거기 아무 데다 앉으세요. 곧 나올 테니까. 저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새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부스스한 머리와 번진 화장의 얼굴로 새언니가 걸어 나오더군요. 아이씨, 이게 뭐야? 당신들 나 어떻게 찾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애를 버리고 도망갔으면서 뻔뻔하게 어떻게 찾았냐고 묻는 거야? 아가씨 사방님, 아주버니, 세 사람 뭐 하자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당신이 버린 아들 데려가라고. 아, 현승이는 내 자식이긴 하지만 당신들 조카잖아. 그냥 데리고 살면 안 돼?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왔는데 기어코 찾아와서 자식 키우라는 말을 하는 거야? 이년아, 현승이는 네 아들이지! 우리 오빠 아들이 아니야. 그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현승이는 네 오빠 자식 맞거든? 이걸 보고 말이나 하지, 이 술집년아. 뭔데 이게 뭐야? 유전자 검사? 친자가 아니라고? 그럴 리가. 내 아들은 오빠애가 확실했는데 내가 잘못 계산했나? 뭐가 어째? 잘못 계산해? 해? 왜?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워서 헷갈렸나 보지? 그 순간 새언니가 사촌오빠라고 거짓말한 사내가 나오더군요. 연인 사이라더니 룸살롱까지 같이 왔나 봅니다. 뭔데 그래, 술래야. 이 사람들 왜 찾아온 거야? 오빠, 현승이 있잖아. 내 남편 애가 아니래. 아무래도 오빠 유전자인가 봐. 뭐? 그게 정말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들 딴 놈 자식이라서 못 키우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호구 가족들, 여기까지 오느라 욕 받는데 그냥 돌아가야겠네. 진짜 미친 것들. 한다는 말이 그냥 가라고? 니들은 사람 맞니? 그리고 남자놈이 한심하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새언니는 술집 여자고 당신은 기둥서방이야? 돈 뜯어내고 관리하는 그런 거야? 맞아. 내가 우리 술래 기둥서방이지. 네 오빠 보험금이랑 재산은 우리 둘이 살림 차리는데 아주 잘 썼다. 그런데 우리 둘이 살기도 팍팍하니까 니들 조카는 알아서 키우면 안 될까? 그게 싫으면 보육원에 갖다 버리든지. 그러게. 우리 오빠 말대로 보육원에 버리면 될 것을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저는 두 년놈의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부라는 놈은 그렇다 쳐도 엄마라는 여자가 자식을 보육원에 버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현승이가 당신 아들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신분 세탁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평범하게 사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인생 자체가 존나게 심심하더라고. 그런데 때마침 네 오라버니가 친히 되져주시니 이렇게 자유를 찾게 되었지. 그리고 내 아들이고 딸내미고 난 필요 없어. 여기서 돈 많은 남자 꼬셔서 돈이나 쭉쭉 뽑아다가 펑펑 쓰면서 사는 게 팔자인년이야. 그러니까 그만들 나가줘. 저는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웨이터의 밀대를 빼앗아 높이 들어 새언니 면상에 걸레질을 해줬습니다. 이 쓰레기 양아치 환영년아! 아이가 무슨 장난감이야? 물건이야? 버리고 말고 하게 인연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겠어. 이 미친, 아우, 퇴퇴. 야, 이거 그만둬. 이것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횡패를 부리네. 야, 내가 이 구역 조폭이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들 몰려와서 너희를 작살낼 거라고. 그놈의 말이 끝나자 제 남편이 몸을 날려서 그놈 턱주가리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동생도 달려들어 두 년놈을 응징하는데 힘을 보태어줬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을 바닥에 눕히고 사정없이 밟아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간남 그놈이 진짜 조폭이었는지 문신한 남자들이 지하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니들 이제 세됐다. 내가 그냥 가라고 했을 때 떠났어야지. 니들은 오늘 조상날이야. 저와 남편, 남동생은 밀대자루와 빗자루, 쓰레받기를 하나씩 들고 조폭들과 싸울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자 그 룸사롱 마담이 깔깔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 덩어리들이랑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저것들 내가 부른 거야. 불러서 뭘 하려고요? 우리가 행패 부리니까 잡아가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시나. 이봐요, 젊은 아줌마. 나도 자식이 있는 여자야.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버린 술녀 전현이랑 제비시키 손봐주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비켜 있어. 네? 그럼 이 상간남이 조폭 우두머리가 아니었어요? 조폭? 지나가는 개가 없겠네. 걔는 그냥 여자 등쳐먹고 사는 양아치일 뿐이야. 내가 당신들 화를 제대로 풀어줄 테니까 옆으로 비켜 있어. 얘들아, 저 두 쓰레기를 좀 밟아주고 내다 버려라. 온몸에 문신이 있는 남자들 8명이 홀에서 자빠져 있는 두 년놈을 본격적으로 손을 봐주는데 정말 살벌하게 혼을 내주더군요. 하마터면 제가 그만하라고 말릴 뻔했답니다. 마담 언니, 그만하라고 해줘요.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 얼굴 스크래치 가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이년아, 내가 아무리 술집 마담을 하고 있어도 너 같은 쓰레기는 받아주지 못하겠다. 너 이 바닥에서 영영 발도 못 붙이게 내가 손 쓸 거야. 그러니까 네 기둥 서방이랑 손가락 빨고 살아라. 얘들아, 그것들 바지에 오줌 똥 지릴 때까지 패주고 온몸이 성치 않게 만들어라. 마담은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저희 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더군요. 자, 과일이랑 튀김 좀 드세요. 드시면서 구경하세요. 저것들 오늘 반송장 되는 꼴을 같이 보자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도 자식이 있는 엄마라고. 사실 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가 친척 집에 버렸는데 그 친척들이 보육원에 버린 거지. 거기서 큰 애들 중 잘 큰 애들은 거의 없어. 나처럼 술집으로 빠지거나 어디서 허드렛 일 하는 게 전부였지. 물론 옛날이랑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애들을 버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친척한테 버림을 당했다고요? 그렇지. 내 고모가 있었는데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살았는데 허구한 날 때리더라고. 그래도 날 받아준 고마한테 고마워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육원에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삐끗했지.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아들, 딸 잘 키우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저것들 패주고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 그리고 저것들이 돌아가신 남편의 재산으로 살림을 차렸다는데 그것도 돌려받게 해줄까요? 네? 그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못할 건 없지. 어이 박 실장, 저것들 집문서 찾아와라. 부동산 중개인 하나 불러오고 여기서 도장 찍고 명의 이전 시켜드릴게. 룸사롱 마담은 그 바닥에서 거물이었는지 금세 새언니와 상간남의 집문서를 찾아왔고 그 둘이 살려달라면서 도장을 바로 찍어서 명의를 이전해줬습니다. 그거면 원하는 걸 받으셨나? 네? 이 정도면 덜 억울하겠네요. 그럼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젊은 아줌마? 부탁이요? 그 핏줄, 다른 조카 말이에요. 보육원에 버리지 말아줘요. 나중에 나처럼 잘못 클 수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제 조카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 자식으로 키울 거예요. 그거 좋네. 아줌마 복 받을 거야. 그럼 집 팔고 살림살이 팔고 돌아가요. 박 실장이 도와줄 테니까 달고 가시오. 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언제까지 저렇게 두들겨 맞는 거죠? 왜? 이제는 걱정이라도 되시나? 걱정하지 마요. 조금만 덮해주고 길바닥에 갖다 버릴 테니까.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네. 잘 가시고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거기 세 사람은 이런 지하랑 어울리지 않아. 양지에서 살아야 할 팔자들이에요. 저와 남편, 남동생은 마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룸사롱에서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새언니와 집과 살림을 전부 팔고 돈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계좌번호만 적어주고 남편의 차에 올랐습니다. 여보, 아까 한 말 진짜야? 현승이 우리 아들로 키우자는 말. 나도 궁금했어, 누나. 진짜 키울 거야? 누나의 아들로? 그래, 그럴 거야. 아까 마담 눈빛 못 봤어? 괜히 나쁜 짓 했다간 잡으러 올 것 같지 않았냐고. 아무튼 난 결정했어. 현승이 엄마가 되기로. 아참, 내가 배우자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못했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현승이가 우리 집에 온 날 결심했지. 이 아이의 아빠가 되기로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전생에 부처님이었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 하여튼 그런 성자였을 거야. 누나랑 매형이 결정해서 좋긴 한데 걱정은 좀 된다. 걱정할 거 없어. 난 오빠의 편지를 받고 부탁대로 하는 거야. 너도 똑같은 삼촌이자 작은 아빠로 지내줘. 그래, 좋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 모두 형이 부탁한 대로 하자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현승이의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집에 있어서 너무 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승아, 혼자 집에 있었지? 미안해. 우리가 어딜 좀 다녀오느라. 그러자 조카애가 저에게 달려와 안기더군요. 고모가 날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어. 고모도 엄마처럼 날 버릴 거야? 난 말 잘 들을게. 나 버리지 마. 버리긴 누가 버린다고 그래. 현승아, 앞으로는 고모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 고모부한테는 응, 엄마. 바로 엄마 소리가 나오네. 너 이 녀석 아무한테나 엄마라고 부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고모가 내 엄마가 될 것 같았어. 그리고 고모부는 나랑 둘이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었어. 뭐야? 이 인간이 나보다 한참 앞서 나갔구만. 내가 좀 빠르지? 당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야? 현승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아들을 만난 기분이었어. 물론 아들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말로 설명 안 되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 아무튼 당신까지 마음을 돌려서 다행이야. 내가 대단한 남자랑 결혼했네.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저희 부부는 현승이의 부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마담 언니가 도와주셨어요. 친모의 허락을 구하는 일이나 서류 꾸미는 걸 모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현승이는 조카가 아닌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고모, 아니 엄마, 내일 학교에서 엄마 모셔오라는데 올 수 있어? 그럼 당연히 가야지. 내 아들 학교에 엄마가 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 그런데 무슨 일로?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슬리퍼에 껌을 붙여놨거든. 그래서 엄청 혼났어. 뭐야, 그럼 사고 쳐서 불려가는 거야? 처음부터 엄마 노릇하기 힘드네. 알았어. 엄마가 내일 학교 가서 사과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 절대 하지 않을게. 사랑해, 엄마. 오빠의 아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키우고 있는데 사랑은 하염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여도 느껴지는 마음은 분명히 제 아들인 것 같답니다. 고생만 하고 떠난 오빠의 이야기와 조카가 아들이 된 과정,
그리고 새언니와 상간남의 복수전까지 재밌게 써봤네요.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는다고 하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